오셔가지고 171페이지 오세요. 3장에서 유아 음성 언어의 발달을 보겠습니다. 1번에서 유아의 음성 언어는 일단은 듣기하고 말하기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듣기 말하기. 듣기는 설명 볼게요. 수용 언어 능력 중 하나다. 그래서 수용 언어라는 거에 밑줄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음성 언어 능력 중 듣기는 말하기의 기본 능력, 듣기는 말하기의 기본 능력, 일단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듣기의 단계, 듣기는 음성, 단어, 문장을 들어요. 일단은 음성을 듣고요. 듣는 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며 의미를 수용 거부하기 위해 평가하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 10,000원만 빌려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10,000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음성 단어 문장을 듣는다 라고 할 때는 10,000원이라고 했나 1,000원이라고 했나 빌려달라고 하는 건가 달라고 하는 건가 잠깐 빌려달라고 하는 건가 이걸 이제 듣는 거죠. 그 의미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수용 거부하기 위해 평가하는 단계. 이 사람한테 10,000원을 빌려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걸 평가하게 되는 거죠. 친한 사람이라면 빌려줄 수 있지만 별로 안 친한 사람은 이제 1,000원도 안 빌려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노량진역에 이렇게 가셨는데 어떤 어르신이 오셔갖고 제가 차비가 없는데 10,000원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은 물론 이제 힘드신가 보다 해서 빌려줄 수도 있지만은 이분 좀 약간 자주 이러시는 분 아니야? 이러면서 또 빌려드리기가 싫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평가하는 단계가 있고요. 평가한 후에 들은 것에 대해서 사고, 동작, 표현 혹은 청각적으로 반응한다. 뭐 들을 수도 있고 질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기 단계라는 거는 듣기라고 하면 조금 뭔가 수동적인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들리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듣기 단계도 사실 이런 능동적인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2번을 보세요. 말하기를 보세요. 표현 언어 능력 일단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 말하기의 지도 목적은 밑줄 하세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뭐 일상생활이 아닌 거는 아직 우리 유치원의 범위는 아니고요. 유치원의 말하기 범위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에서는 뭐를 가르치게 되냐? 2번에 있는 발음, 3번에 있는 어휘, 4번에 있는 문법, 문장,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 범위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음이라는 거는 발음기관을 사용하여 조음하는 것이다. 성대, 목젖, 혀, 이, 입술 이것 중에서 뭐 하나라도 조금 다르면은 발음이 다르게 나오죠. 선생님들 이가 없어요. 앞니가 없어요. 막 이렇게 바람이 빠진 소리가 날 거예요. 그죠? 사용해서 조음은 음을 만드는 것, 말소리를 만드는 걸 조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아기는 말의 조음이 완성되어 가는 시기이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발음이 조금 어색할 때가 있죠. 아기들 말은요. 근데 점점 말이 이제 정확하게 또렷해진다. 그다음 어휘를 보실까요? 어휘는 어떤 일정 한으로 바꾸셔야 돼요. 선생님들. 오타가 됐어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의 총체이다. 만 3세 때는 어휘가 약 1,000개 정도이다가 만 5세가 되면 2,200개 정도로 2배 이상 갑자기 급증하게 돼요. 그래서 어휘의 수가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법도 볼까요? 문장을 구성하는 규칙으로 우리 아까 구문론으로 공부하셨는데요. 유아는 성장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는 규칙을 내면하며 5번을 보세요. 문장은 한 단어가 문장이 되는 일어문. 선생님 뭐 가져다 드릴까요? 라고 할 때 제가 반말은 안 씁니다. 물 그러면은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됐잖아요. 물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죠? 일어문 그걸 일어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어가 한 문장이 되는 것. 아이들이 주로 이제 일어문도 많이 사용하죠. 과자, 책 뭐 이런 식으로 일어문을 사용하고요. 이어문은 뭐예요? 두 단어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 이걸 이어문이라고 해요. 두 단어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것. 그 다음에 3어문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어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어문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정교해진다. 그 다음 만 3세 때는 4개의 낱말로 된 단문어 홑문장, 아까는 혼문장 이렇게 공부하셨고요. 그 다음에 5세는 점차 복잡한 문장을 만들 수 있고 견문장, 그죠? 그다음 복문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6번 의사소통 능력, 문법 규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활용적 규칙, 사회 언어학적 능력 같은 걸 이야기했잖아요. 을 아는 능력으로 거기 지식을 아는이 한 번 더 들어갔나요, 선생님들? 그걸 이제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적 규칙을 아는 능력으로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 능력의 통합적 발달이 요구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말하기가 있고요. A 플러스는 조금 있다 제가 봐드릴게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말하기 여기 있는데 171페이지에 171페이지를 보기 전에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조금 더 먼저 확인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좀 가셔야 되는데 어디냐 하면 우리 206페이지 좀 보시겠어요, 선생님들? 206페이지 먼저 좀 볼게요. 여기에서 듣기는 나중에 좀 보고요, 선생님들. 듣기 나중에 보고 일로 오셔서 210페이지만 좀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210페이지 보시면은 말하기 지도 방법 이렇게 되어지고 1번 말하기 개념 210페이지 잠깐 왔어요. 말하기의 개념 1번 볼게요. 말하기란 단순히 단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언어 능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밑줄 해보세요. 화자가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청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서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좀 범위를 크게 잡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말하기 능력이 부족하면 실제 개인의 사고 수준이나 인지 수준보다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너무 똑똑한데 말을 막 더듬 하면은 그 똑똑함이 밖으로 그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원활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말하기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2번이 좀 중요한데 말하기 지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말하기 지도의 내용은 아주 옛날 자료긴 한데요. 얘가 장학자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말하기 지도의 내용을 써라. 그러면 요 말 쓰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발음, 2번 문장의 구조, 211페이지 오시면은 3번 어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말하기 지도의 내용은 발음, 문장의 구조, 어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발음을 좀 보시죠, 선생님들. 발음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 하면 기억 보세요. 반향적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들. 반향적 지도라는 것은 유아의 발음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틀렸어요. 유아의 발음이 틀렸어요. 그럴 때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즉 직접 교정이나 충고, 지적 및 연습보다는 밑줄 해보세요. 비형식적 지도 방안. 비형식적 지도 방안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내가 지금 지도를 받고 있구나 라는 걸 못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내 거 지적했네, 나 틀렸다고 하네 라는 걸 못 느끼게끔 자연스럽게 그다음에 그 발음을 올바르게 산출해서 들려주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향적 지도는 비형식적인 지도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명시적이지 않고 암시적인 혹은 간접적인 지도 방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얘가 있는데요. 유아가 가위가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가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위가 뭐야? 가위 이상해. 가위라고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위가 여기 있네 라고 하면서 대답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발음을 들려주는 거. 이거를 반향적 지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향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메아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아가 한 말을 이번에는 교사가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올바른 발음을 산출해서 들려주는 거. 이거를 반향적 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실까요? 의문인식. 의문인식은 언어의 일반적인 소리 구조에 대한 인식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리 구조는 뭐하고 뭐가 있었어요, 선생님들? 소, 절에 대해서 인식하고 분석하거나 조합시키는 걸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소리 구조에 대한 인식으로 연속되는 말이 음소, 음절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조작이라는 건 넣었다가 뺐다가, 요거를 조작이라고 하거든요. 넣었다 뺐다가 다른 말로 대체했다가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서 사과와 사자하고 사과 단어를 들려주었을 때 이 두 단어가 음절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한 음절 사가 있음을 지각하고 사는 시옷과 아의 음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이런 것들을 의문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2번을 보세요. 문장의 구조는 이제 문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법에 대한 지도 방법은 정교화 기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선생님들, 정교화 기법은 크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기억은 확장 모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확장 모방이나 의미 부연이나 촉진은 최근까지 문제에 아주 잘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명칭도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을 확장 모방이라고 하고 어떤 방식을 촉진이라고 하는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장 모방은 보세요. 유아가 단편적으로 표현한 문장의 구조를 단편적으로 표현에다 밑줄 하시고요. 유아가 좀 부정확하게 문장을 표현했어요.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밑줄 해보세요. 성숙한 문형으로 확장해주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문형으로 바꿔서 교사가 이야기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가 가위,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올바른 문장의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교사가 성숙한 문장의 형태로 들려줘요. 가위로 여기를 잘라야 하는구나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해주죠. 이런 방식의 지도 방법이 확장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확장 모방에서는 유아가 한 말에서 의미가 더 덧붙여지지는 않죠. 유아가 하는 말에 몇 가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올바른 문장의 형태로 만들어줄 뿐이지 의미를 새로 덧붙여주지는 않아요. 반면에 니은을 보세요. 의미 부연을 보시면은 유아가 표현한 문장에 대해서 문법적 확대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밑줄할까요? 문법적 확대가 아니고 의미를 확대해서 부연하는 방법 여기다 밑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법적 확대가 아니라 의미를 확대해 준다 소리는 유아가 쓰지 않은 새로운 단어를 추가시켜서 거기까지 유아가 어휘를 좀 쓸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가 사자를 봤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자를 봤어요 하면 교사가 큰 소리를 내는 사자를 보았구나 라고 해서 유아는 그런 말 안 했는데 교사가 의미를 추가한 거는 뭐예요, 선생님들? 그렇죠. 큰 소리를 내는 이라는 말을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는 이라는 의미를 확대해 주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의미 부연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확장 모방이랑 의미 부연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시겠죠? 확장 모방은 유아가 한 말을 붙여가지고 성숙된 문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의미의 확장은 없어요. 의미 부연이라는 것은 유아의 말에 새로운 어휘를 붙여가지고 의미를 표현을 더 다양하게 확대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다 이제 확장 모방 같은 경우는 문장을 만들어준 거고 사실은 의미 부연 같은 경우는 문장을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사실 도와주는 거거든요. 문장을 길게 아까 사자를 봤어요 라는 거는 짧잖아요. 이거를 좀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의미를 덧붙여서 큰 소리를 내는 사자를 보았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디귿 촉진을 보실까요? 촉진은 유아의 말이 완전한 문장이 되기까지 질문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유아들은 좀 짧게 이런 사자를 봤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디서 봤냐 언제 봤냐 이렇게 교사가 물어보면서 그 어떤 정보를 추가시키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아의 말이 완전한 문장이 되기까지 질문을 하면서 어떤 자극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보면은 유아가 사자를 봤어요 라고 하면은 언제 보았니 어디서 보았니 이런 걸 물어봐서 어제 동물원에서 사자를 보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에서는 자동차가 어떻게 되었다고 어디에 부딪혔는데 라고 해서 유아의 짧은 말이 조금 더 긴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선생님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좀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의미 부연 같은 경우는 어떤 어휘를 교사가 완전히 가르쳐 주는 것이고 촉진이라는 거는 더 많은 정보를 이야기하게끔 질문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은
또 의미 부여하고 촉진이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을 잠깐 가볼까요, 선생님들? 참고를 좀 보겠습니다. 참고에서는 언어 발달에 기여하는 구성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구성주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성은 그 스노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의미적 연결, 두 번째는 비계 설정, 세 번째는 책무 요구, 그래서 세 개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의미적 연결은 우리 방금 공부하셨던 뭐 확장, 모방, 의미 부연, 촉진 같은 거를 의미적 연결이라고 해서요. 유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좀 더 성숙된 문형으로 만들어 주거나 좀 더 긴 말을 말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거, 그죠? 유도해 주는 거, 이런 거를 의미적 연결이라고 하고, 그다음 비교 설정은 뭐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책무 요구라는 거는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식 활동 관련 과업을 유아가 해주기를 성인이 요구하는 것,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제 외우시기 바라고요, 선생님들. 211페이지로 와보실까요? 211페이지에 A 플러스를 보시면 방금 우리 보셨던 그 문장의 구조에서 뭐 확장, 모방, 의미 부연, 촉진하고 좀 비슷하게 A 플러스에 또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유아의 말하기를 촉진하는 교사의 언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유아의 말하기를 촉진하는 교사의 언어에서 빌레이와 프랏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한 것이다 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하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 박스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알게 많아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다 중요해 막 이러실 것 같은데, 다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다도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은 확장부터 볼까요? 확장은 아까 우리 공부한 것 중에서 뭐하고 비슷해요? 확장 모방이랑 비슷하죠, 선생님들. 명칭 자체가. 확장 모방이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장은 의미 부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 부연. 그러면 확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유아가 말하는 성숙되지 못한 말을 밑줄 해보세요. 정확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완성. 정확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완성해서 들려주는 것. 유아가 고양이 먹어 이러면 그래 고양이가 먹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아의 문장은 좀 완성되지 못했는데 이거를 교사가 한 번 더 말을 들려주면서 완성된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것. 연장이라는 것은 유아의 말에 반응해서 밑줄에 보세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서 더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를 좀 확장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고양이 먹어. 그럼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반복은 뭘까요? 유아의 말의 전체 혹은 부분을 반복해서 고양이가 밥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양이가 밥을 먹어. 그래 고양이가 밥을 먹는구나 라고 해서 아이가 한 말을 똑같이 따라해주면서 아이가 좀 정확하게 문장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평행이라는 거 보세요, 선생님들. 평행은 유아의 행동을 말로 묘사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 동작 교육에서요, 언어화 해준다 이런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평행이라는 건 언어화 해주는 거하고 같은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어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아가 보세요. 유아가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 보면서 이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교사가 아우 세미가 겨울을 보고 있네 이렇게 얘기해줘서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가 새로운 어휘나 문법 구조를 접하여 모방하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자기의 행동을 교사가 말해주면은 이 행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어휘도 알고 문장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평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언어라는 것은 이번에 성인이 자신의 행동을 언어화하는 거예요. 교사가 자기가 행동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말로써 얘기해 주는 거. 이거를 자기 언어라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유아에게 새로운 어휘나 문법 구조의 모형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평행하고 자기 언어는 목적은 똑같아요, 선생님들. 그죠? 어휘라던가 문장 구조 같은 거, 새로운 어휘나 문장 구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평행은 유아의 행동을 언어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언어라는 거는 성인 자신이 행동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보시면 선생님은 접시에 3점씩 고기를 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같으면 10점씩 담을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은 날씬하신가 봐요. 그래서 3점씩 고기를 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아가 보면서 이런 걸 접시라고 하는구나. 저거를 고기를 셀 때 1점, 2점, 3점이라고 세는구나. 이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잖아요. 접시에 올려놓는 거를 담다라는 말을 쓰네 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행동만 하지 말고 교사가 계속적으로 말을 하면서 말을 많이 들려주면서 하면은 행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더 언어가 빨리 발달된다는 거죠. 수직 구조를 보세요. 수직 구조는 유아가 한 말에 질문을 함으로써 질문에다 밑줄을 하시면 되겠고 질문함으로써 보다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질문을 하는 거는 우리 210페이지에 있는 거는 뭐였었어요, 선생님들? 촉진이었죠. 촉진이고 그 다음에 그 발레위와 프라하스 정리에서는 수직 구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아가 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물총을 어디로 쏠까 이렇게 해서 유아가 어떤 공간까지도 얘기해 볼 수 있게끔 좀 더 말을 길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정보를 더 많이 붙여서 밑줄에 보세요, 선생님들.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문장이라는 거 좀 더 긴 문장. 아까 우리 평균 발화 길이라는 거 공부하셨는데요. 평균 발화 길이가 좀 긴 문장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거를 수직 구조라고 한다. 채워넣기 어법을 보실까요? 채워넣기 어법은 성인의 말에 유아가 적절한 단어를 채워넣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가 공을 누구에게 던질까요? 지용이에게 던져요. 이런 식으로 유아가 채워넣게끔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친구와 그럼 아이들이 악수해요. 라고 해서 교사가 좀 덜 그다음에 정보를 주고요. 그 부족한 정보를 유아보로 그다음에 채워서 이야기하게 하는 방법이 채워넣기 어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지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촉진이 시험이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촉진 수직 구조를 쓰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그 이전에는 확장 모방 의미 부연이 막 2-3번씩 막 계속 나왔어요. 근데 물어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발음을 지도할 때는 어떤 지도가 제일 좋다고요? 반향적 지도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에 대한 지도를 정교화 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경우는 확장 모방, 어떤 경우는 의미 부연, 어떤 경우는 촉진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되셨죠, 선생님들? 그 다음에 3번을 어휘까지 이제 볼게요. 어휘는 기억 보세요. 일단 어휘 지식의 수준. 1번에서는 특정 어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는 수준. 이 수준 보세요. 특정 어휘에 대해서 일반적 느낌으로 어휘가 부정적 의미인지 긍정적 의미인지 아는 수준. 잘은 모르는데 이 의미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좀 약간 그거는 파악하는 거. 예를 들어서 당신도 초보였어요. 이때의 초보는 긍정적이에요? 좀 부정적이에요? 좀 부정적 의미죠. 잘 못했다. 못한 적이 있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다음 제3수준. 제한된 맥락에 밑줄 하시면 되겠고 특정 어휘의 의미를 아는 수준이다. 초보의 의미를 운전에 한정해서 아는 수준. 초보 운전만 알고 그 외에 초보는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먹다를 공부하셨는데 아이들이 먹다는 알아요. 그래서 뭐 케이크를 먹다, 그다음에 빵을 먹다는 아는데 예를 들어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나이를 먹었어. 그러면 아이가 엄마 나이를 어떻게 먹어? 나이는 먹는 게 아닌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아이는 특정 맥락에서의 먹다만 아는 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3수준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4수준 보세요. 특정 어휘의 의미를 알고 있지만 적절한 상황에서 어려움 없이 사용할 만큼 회상하지는 못한다. 초보의 의미가 다른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자기가 자유자재로 꺼내서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쓸 수는 없다. 그다음 5수준, 탈맥락적 상황에서도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탈맥락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이 없이 말만 있더라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초보 그러면은 뭐 옆에 초보 운전이라는 말이 없어도 초보는 어떤 의미야?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로 오세요, 선생님들. 212페이지에서는 니은을 보세요. 간접적 어휘지도와 명시적 어휘지도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좀 보시기 전에 선생님들 일단은 좀 더 큰 범위가 큰 의미로 명시적 지도가 있고요. 암시적 지도가 있어요. 암시적 지도 형태는 두 가지인데요. 명시적 지도는 틀린 것을 지적하고 직접적으로 수정이나 혹은 교정해 주는 거를 명시적 지도라고 해요. 그거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선생님 따라 해볼까? 사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는 명시적 지도라고 하죠. 아이들이 사과가 맛있다 라고 할 때 사과를 사가라고 발음했던가 아가라고 발음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사과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과라고 얘기해야 돼. 따라해보자. 사과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명시적 지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 암시적 지도는 이제 상대방이 내가 지금 지도를 받았다라는 거를 모르게 그거 사실 모르게 자연스럽게 아까 반향적 지도처럼 사과가 맛이 있네. 맛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확한 발음을 들려주면 아이들은 내가 틀려서 선생님이 지적했구나 라는 생각을 못하고 교사의 말을 듣고서 과라고 발음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혼자서 그냥 생각하면서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암시적 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시적 지도는 상대방이 지도받는 거, 그죠? 뭐 할까요? 학생 혹은 학습자라고 할게요. 학습자가 지도받는다는 그다음에 인식을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스럽게 수정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만약에 틀렸을 때 선생님들은 명시적 지도 받고 싶으세요? 암시적 지도 받고 싶으세요? 그죠? 다 다를 거예요. 그죠? 나는 선생님 고쳐주세요. 죽어도 저는 고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명시적 지도 정확하게 나의 틀린 점, 맞는 점을 고쳐주세요. 이런 선생님이고, 어떤 선생님은 선생님 전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멘탈이 바사삭 유리해요. 너무 심하게 고쳐주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암시적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서 명시적 지도를 하느냐 암시적 지도를 하느냐가 좀 다를 수 있다. 또 학습자의 연령에 따라서 학습자가 너무 어린 아이예요. 너무 어린 아이라면 명시적 지도가 조금 더 효과적이다. 학습자가 너무 어리거나 학습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암시적 지도를 해도 몰라요. 내가 지도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럴 때 명확하게 틀렸다 이렇게 해보자 따라해보자 하는 게 좋다. 암시적 지도는 또 학습자가 좀 능력이 좀 있어요. 라고 해서 암시적 지도만 하더라도 딱 캐치해서 나 이거 이렇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라고 할 때, 아니면은 어떤 아이들한테 좌절을 좀 많이 덜 주고 좌절의 기분을 좀 덜 주고 격려하면서 즐겁게 자주 어떤 행동에 참여하게끔 하고 싶어요. 교사가.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다면은 명시적 지도하는 게 좋아요? 암시적 지도하는 게 좋아요? 암시적 지도가 훨씬 더 좋아요. 명시적 지도하면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뭐 내가 틀렸다고? 다음부터 얘기 하나 봐라. 그다음에 뭐 내가 틀렸다고? 나 이제 안 해. 딴 거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좌절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열심히 뭔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지적을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암시적 지도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교육 목적이라던가 학습자의 성향이라던가 학습자의 능력 혹은 발달 수준에 따라서 교사는 이제 명시적으로 지도할 건지 암시적으로 지도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지도도 니은 보세요. 간접적 어휘지도와 명시적 어휘지도가 있어요. 일단은 B번을 보세요. 명시적 어휘지도는 정확하게 그다음에 어휘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괄호를 보시면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가리키면서 명명하거나 저게 바로 자동차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서 가르쳐주는 거. 자동차란 4개의 바퀴를 가지고 땅 위로 움직이도록 만든 차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장점을 보세요. 탈맥락적 상황에서도 어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단점을 보세요. 이 방법으로 습득하는 어휘의 수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간접적 어휘 지도는 보세요. 실제로 어휘가 사용되는 맥락에서 다양한 단서를 이용해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휘를 습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 어휘 지도는 암시적 어휘 지도하고 똑같은 건데요.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냐 하면 맥락에 위주로 하세요. 그러면 자동차 앞뒤에 쓰이는 말에서 자동차의 의미를 유추해내는 것. 다양한 단서를 사용해서 어휘의 의미를 추론에다가도 밑줄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요 간접적 어휘 지도에서는요. 어휘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다. 유아들은 다양한 맥락에서 동일한 단어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얕은 수준에서 이해하지만 반복적으로 그 단어를 경험하면서 점점 그 의미와 활용되는 맥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발달해 가죠. 예를 들어 선생님들 뭐 말할 때라던가 말하는 거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뭐 킹받네 이런 말씀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제가 킹받아 이거 좀 사실 오래됐어요. 킹받네도 오래됐는데 킹받는다 이렇게 해서 많이 들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어휘 맥락상 화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킹받네를 많이 써요. 그러면은 화가 많이 난다는 열받는다는 소리를 킹받네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저는 유추를 할 수가 있죠. 그건 이제 간접적 어휘 지도를 제가 당한 거죠. 그래서 맥락을 계속 보면서 자주 듣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안 좋은 말이고 기분 나쁘다는 소리구나. 근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네이버에 킹받네 뜻 이러면은 누군가가 다 써놨어요. 어디인가. 그죠? 다음 주때 해보거든 보면은 뭐 좀 젊은 사람의 용어로 뭐 화가 난다라는 말이다. 유의어로 열받네가 있다. 이렇게 좀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명시적으로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조사해 본 거고 선생님들이 자주 쓰는 거 계속 듣다가 보면 아마 이런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건 제가 간접적으로 어휘 지도를 받은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시적 어휘 지도랑 간접적 어휘 지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3번까지 좀 볼게요. 선생님들. 말하기 지도의 원리가 있는데요. 1번 보세요. 허용적이고 역동적인 교실 분위기를 조성한다. 일단은 유아들은 많이 말을 해야 말이 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보세요. 실수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라고 하는 밑줄에 보세요. 허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표현하는 거는 사실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이거 아는 사람 그럼 저요 이러면서 막 남자애들은 막 책상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저요 막 이렇게 하는데 중학교 때 정도 되면은 이제 애들이 안 그래요. 이제 사춘기 이제 넘어가면은 애들 좀 창피하기도 하고 굳이 뭐 내가 나서서 약간 그런 생각해서 저요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때서부터 왜 안 하냐 하면 좀 부끄러워서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실의 분위기는 괜찮아. 어떤 걸 얘기해도 괜찮고 틀려도 상관없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2번을 보세요.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교사가 이제 좋은 말을 많이 사용해야 되겠다. 교사가 막 킹받네 이런 걸 쓰면은 아이들도 막 킹받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사는 정확한 발음으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해야 하며 좋은 내용을 담는 말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번을 보세요. 말하기 경험을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서는 말하기 경험은 첫 번째는 경험 이야기하기. 사진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게끔 하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말할 게 좀 생각이 나죠. 이건 어디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나의 생일 때 어떤 일을 했나요? 혹은 주말 지낸 이야기 같은 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에서는 기자가 되어서 인터뷰 같은 거 하는 거. 창의적 말놀이, 그림 속 등장인물이 되거나 뭐 그럼는 그림책 녹화하기, 동시짓기 개사하기 등등이 있다. 창의적 극놀이도 있고 미음에선 다양한 말하기 형태가 있는데요.
말하는 거는 선생님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말하기라고 하면은 친구하고 나하고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처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말하기 형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손을 들고 자기 자리에서 말하는 경험, 자유롭게 말하는 경험, 앞에 나와서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경험, 차례대로 말하는 경험 등 다양한 말하기 형태를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비읍 보세요. 다양한 사회적 말하기라는 것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말을 써야 되는 거를 아이들도 좀 경험하게끔 하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동생한테 말할 때, 형이나 오빠에게 말할 때, 혹은 어른들 앞에서 얘기할 때 이럴 때는 말을 좀 다양하게 다른 말을 써야 되는 거죠. 그거를 경험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생들과 함께 어울려 말하기, 형이나 오빠와 함께 어울려 말하기, 어른들 앞에서 말하기 등의 활동을 제안하여 다양한 사회적 말하기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옷 보세요. 기타, 모든 별, 토의 발표하기, 이야기 다시 말하기, 인형을 사용한 활동하기, 친구에게 말하고 싶으면 녹음하기 등이 있다. 213페이지 오세요. 선생님들 4번. 말하기는 능동적인 의미 구성의 과정임을 인식해야 된다.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들 따라서 니은 보세요. 반복적인 암기식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예요. 암기식 X. 충분히 사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준비가 되지 않을 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서 사고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되셨어요? 한번 얘는 디귿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기 지도의 원리까지 일단 보셨고 내러티브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읽기 자료 좀 드리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듣기는 다음 시간에 이것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다시 앞으로 오실까요, 선생님들? 앞으로 쭉 오셔가지고 다시 3장으로 오세요. 제가 말하기를 쭉 봤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171페이지의 말하기의 내용을 좀 보강해서 장학재료에 있는 내용하고 포함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172페이지 와볼까요, 선생님들? 172페이지를 보세요. 2번을 보세요. 유아 음성 언어의 발달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일단은 언어 이전의 의사소통에서는 2번을 보세요. 울음과 쿠잉이라는 게 있고요. 3번에서 옹알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옹알이는 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얘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을을 보세요. 옹알이의 리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옹알이는 언어권에 따라 그 언어의 억양과 비슷한 옹알이로 변해간다 해서 영어를 말하는 언어권 이런 식으로 옹알이를 하나 봐요. 이렇게 옹알이를 하나 봐요. 한국 아이들은 또 한국어하고 좀 비슷한 옹알이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세요. 언어적 의사소통에서는 1번 일어문이 있는데 일어문이라는 것은 예를 보세요. 엄마라는 말로 문장이 끝나는 거. 아빠 혹은 과자, 맘마 이런 말로 문장이 끝나면은 일어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문식에서 보는 것은 니은 보세요. 단어의 의미는 단어 엄마라고 했을 때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무슨 말에 의도가 있는가라는 것은 상황의 맥락 속에서 일단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만 잘 하시면 돼요. 상황의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파악된다. 즉 과자라고만 말하면은 과자 주세요라고 하는 건지 과자가 없어요 라는 건지 과자가 떨어졌다 이 말을 하는 건지 상황을 봐야지 이러면은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2번을 보세요. 이 어문에서는 유아의 말에서 두 단어의 결합이 나타나는 것. 두 단어로 한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어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단어의 연속은 유아가 밑줄에 보세요. 유아가 문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신호가 돼요. 두 단어부터 얘기를 할 때 어순이 먼저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어순은 하나의 문법적 규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문서부터 문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상호작용함으로써 말의 의미를 명확하고 순서 규칙을 발견하고 내면화한다. 그 중에서 디귿 보세요.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전보식 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보식 문장은 예전에는 전화 같은 것이 없었을 때 막 이렇게 식민지 시대 때 일제강점기 같은 거 보면
시골에 있는 부모가 뭐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는 아들한테 전보를 빨리 치고 와야 된다라든가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체국 가가지고 전보를 치면 우편보다 더 빠르게 그 사람한테 그 내용이 도달하는데요. 전보를 칠 때 글자 한 글자당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글자 한 글자당 1,000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10자 쓰면은 10,000원이잖아요. 근데 5자로 줄이면은 5,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짧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서 조사가 빠져도 좀 말이 되잖아요. 나 짜장 먹었다 해. 뭐 이런 식으로 나 짜장 먹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보식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라던가 혹은 뭐 이런 연결사 같은 것이 빠진 그죠? 그런 문장을 전보식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들어져 있는 명사와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내용어만 사용하고 내용어, 네모 얘네들을 내용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 조사, 접속사, 조동사 등의 기능어 네모하세요. 기능어는 생략하는 거. 그래서 말의 잣수를 짧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던 방법인데 얘네들을 전보식 문장이라고 하는데 유아들은 뭐 돈 아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어를 사용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내용어만 사용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나는 딸기를 좋아해 라는 것을 그냥 나 딸기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 딸기 좋아. 뭐 솜이라면 자기 이름을 솜이라 솜이 딸기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전보식 문장이다. 왜냐? 그러면은 내용어만 사용하고 기능어는 생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매우 중요해요. 자주 나오고요. 리을을 보세요. 주축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축 문법이라는 거는 문법적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문법이라는 소리는 문법적 규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주축 문법의 규칙은 뭐냐 하면 주축어하고 개방어를 말을 한다는 건데요. 173페이지에 예를 좀 보시면 주축어가 엄마가 됐니? 라고 해서 엄마, 쉬, 엄마, 우유, 엄마, 이뻐 그러면은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엄마죠. 엄마. 엄마를 주축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말을 주축어, 그 다음에 쉬, 우유, 이뻐 이거는 달라지는 거죠. 이런 거를 개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축문법이라는 거는 주축어하고 개방어로 나누어서 그다음에 말하는 것으로 이어문 시기에 독특한 문법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어문 시기에 나타나는 문법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왼편을 잠깐 오세요 선생님들. 172페이지에서 14번을 좀 보겠습니다. 주축 문법 땡땡 이어문에서 나타나는 단어 배열의 규칙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다음에 단어 배열의 규칙이 이제 문법적 규칙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문장마다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 이거를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를 주축어라고 한다는 거죠.를 중심으로 다른 하나의 단어는 개방어예요.를 배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축어 땡땡 볼게요. 앞이나 뒤에 계속 반복돼서 나타날 수 있어요. 쉬 엄마, 이뻐 엄마, 과자 엄마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고정된 위치에 밑줄 하세요. 고정된 위치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축의 역할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주축어라는 말 쓰고요. 173페이지를 오시면 개방어는 주축어에 비해서 출현 빈도가 낮으며 항상 주축어와 함께 나타나요. 그죠?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주축어를 어떤 교수님들이 이걸 모아가지고 또 막 문법적 분석을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미음을 보시죠. 의미론적 관계 분석.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있는데 의미론적 관계 분석 이렇게 하셔갖고 엄마 밥 이러면은 행위자 목적으로 나타날 수 있대요. 그럼 엄마가 밥을 먹는다 이 말이겠죠. 엄마가 밥을 먹는다. 여기 앉아 이때는 장소 행위. 엄마 책 그러면 엄마의 책 이 소리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행위자 목적 장소 행위 소유자 소유물도 이 명칭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주어를 행위자라는 말을 쓰네. 행동을 행위라는 말을 쓰고 소유물이라는 말을 쓰네. 이렇게 용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을 보세요. 다음은 땡땡 점차 어휘가 급증하고 문장을 구성하면서 좀 더 정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낱말과 문장을 사용하여서 전달하는 능력이 발달해가고
기본적인 복문은 아까 견문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 견문도 나타나게 된다. 견문장 선생님들 견문장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되셨죠? 3번을 보세요. 선생님들 유아 음성 언어 발달의 특징에서 일단 발음에 대해서 선생님들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1번을 보시면 한국어의 조음이치와 조음법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까 우리 조음이라는 거는 발음을 만드는 것, 그죠? 말소리를 만드는 거를 조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하셨거든요. 조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조음 위치하고 오른쪽은 조음 위치죠. 조음이 이제 음성 기관에 어떤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가와 관련되는 것이고요. 조음법은 그 조음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가라는 건데 조음 위치를 좀 보시려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옆모습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옆모습에서 코가 이렇게 있고요. 입술, 이빨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는 아랫입술, 아랫이빨, 그다음에 여기 입에서 이렇게 해서 기도로 넘어가요. 밑에는 이제 폐예요. 근데 폐가 있어요. 폐로부터 기도를 통해서 숨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얘는 이제 구강이 되고 폐를 통해서 입으로 숨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디를 또 통해서 나와요, 선생님들?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콧구멍. 잘 몰라요, 선생님들. 콧구멍이 앞에는 있는데 안에는 이렇게 좀 공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좀 나눠주죠. 그래서 나눠져서 폐로부터 올라온 소리가 어떨 땐 기도로 넘어가고 어떨 땐 코로도 넘어가가지고 코에서부터도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왜 이렇게 신기하게 보세요. 다 그렇게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선생님들? 이러면서 코로도 나오니까 비강이 또 넓은 사람은 비음을 또 잘 할 수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조금 약간 조잡하긴 한데 정확하게는 그렸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구강, 여기는 비강이에요. 비강. 코 쪽에서도 입처럼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거든요. 선생님들 이런 공간이 있대요. 비강. 그래서 이쪽으로 발음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강으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음 위치를 잠깐 보면은 사실 아랫입술이나 턱은 필요 없거든요. 턱을 안 그리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턱이에요. 선생님들 이게 목이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죠. 입술이 윗입술 아랫입술 있잖아요. 얘가를 양수음, 여기서 나오는 음을 양수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수음, 순이 입술 순자거든요. 양쪽 입술에서 나는 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음은 괄의를 보시면 보세요. 비읍, 쌍비읍, 피읍이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바 해보세요. 바, 빠, 파 이러면은 양 입술을 붙였다 떼야 돼요. 마도 그렇죠. 선생님들 그 아래 밑에 마도 마 이럴 때면 양쪽 입술을 붙였다 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좀 우리가 사고가 나가지고 입술이 없어졌어요. 입술이 없어요. 그러면 발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발음해야 되니까 얘는 양수음이 맞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조는 어디냐면 앞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잇몸이 시작되는데 앞니하고 잇몸이 시작되는 여기를 치조라고 합니다. 여기가 치조예요. 치조. 이빨, 잇몸이라는 소리거든요. 치조가. 여기를 치조음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치조. 노란색 어디 갔어요? 치조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얘가 이제 치조. 치조음은 여기에 혀가 달라붙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보세요. 선생님들 다, 따, 타 이러면은 치조에 혀가 붙었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사, 싸, 나, 라 같은 경우도 치조 부분에서 소리가 난다. 그 다음에 경국의 음은 혀로 선생님들의 여기 입천장을 이렇게 훑다 보면은 입천장을 혀로 훑어보세요. 이렇게 훑어보면은 앞에는 좀 딱딱한 입천장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좀 물렁물렁한 그죠 입천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 딱딱한 입천장을 딱딱해서 경국에라는 말을 쓰고요. 물렁물렁한 입천장을 연하기 때문에 연국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위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에가 더 뒤에 있어요. 경국에는 가운데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국의 음은 자, 짜, 차 이렇게 돼요. 자, 짜, 차 하면은 다, 따, 타하고
보고 혀가 약간 뒤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다, 자 이러면은 자 그러면은 혀가 뒤로 가지 않나요? 그렇지 않으면 혀가 짧으신 거예요. 혀가 짧으면 다 그냥 경국에서 나요, 선생님들. 근데 혀가 우리 표준어를 하는 사람들은 다, 따, 타는 치조에서 소리가, 치조에 혀가 닿고 경국에는 약간 뒤로 와가지고 자, 짜, 차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음은 기역, 가, 까, 카 이게 영국의 음인데 가 해보세요, 선생님. 하다가 하면서 좀 지저분하네요. 하면서 숨을 들이쉬어보세요. 그러면 어딘가가 시원해지죠. 거기가 영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영국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까, 카 하다 이러면 이런 소리 나는데 돼지 소리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영국이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좀 더 뒤, 경국에는 좀 더 앞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후음이라는 거는 후음은 좀 더 연국에보다 아래쪽 얘기하거든요. 약간 목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하 해보세요, 선생님들. 하 하고 숨을 들여 마셔보세요. 하 이러면은 시원해지는 데가 아까 경국이 시원해지는 데보다 좀 더 뒤에 있죠. 아까 이때 하고 나 하 할 때는 좀 시원해지는 곳이 약간 뒤로 와요. 거기가 후음이에요. 후음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기 자신의 그 조음 기관을 가지고 양수음, 치조음, 경국음, 영국음, 후음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나의 그죠? 어떤 그 발음 기관으로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손발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양수음, 비읍, 쌍비읍, 비읍, 미음, 치조음, 경국의 음, 영국의 음, 후음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조음법을 볼게요, 선생님들. 조음법은 파열음 보세요. 파열음은 조음 기관이 붙었다 떨어지는데 파열이라는 건 갑자기 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면 파열음이고 살짝 쿵 떨어지면 파찰음이에요, 선생님들. 갑자기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다, 따, 타라는 거는 만약 발음을 해보시면 갑자기 다, 따, 타 해서 혀가 치조에 붙었다가 팍 떨어지죠. 팍 떨어지고 팍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파찰음은 자, 차, 짜 이러면은 살짝 쿵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마찰음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마찰음이라는 거는 마찰음은 혀가 조음기관에 붙지는 않고요. 마찰음이랑 붙지는 않고 가까이 가서 발음기관이 좁아지면서 발음이 좀 새는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찰의 발음이 나오는 거. 그래서 사, 싸라고 하면 사나 싸는 조음기관끼리 서로 붙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 부분이 좁아지면서 발음이 좀 세게 나가는 거죠. 좁아지면 발음이 압력이 세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찰음이 나오는 것이다. 사, 싸 그러면은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는다. 혀가 입천장에 닿으시는 분 계세요? 싸, 싸 뭐 이렇게 하지 않는 닿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다음에 하도 마찬가지죠. 하가 뭐 목구멍이 붓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 다음에 훔 옆에는 하 이러면은 목이 시원해지는 걸 보니까 이 목에서 마찰음이 나오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음 보세요. 비음은 얘는 구강이 아니라 비강을 통해서 나오는 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비음의 구별은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바 하면은 바 그러면은 코를 막고 발음해도 바 이렇게 발음을 할 수 있어요. 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마 같은 경우는 코 안 막을 때 마 이렇게 잘 되는데 코 막으면 발음이 안 나와요. 마 이고 나도 그렇거든요. 따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고 영국의 음의 이응은 받침의 이응이에요, 선생님들. 받침의 이응도 잉 발음할 때 이런 발음 안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비음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강을 통해 나오는 음이다. 다음 유음을 보실까요? 유음은 치조에서 나오고 혀가 좀 구부러지기 때문에 유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라 그러면 혀가 좀 구부러지죠. 그래서 유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옛날에 기출문제에서 양수음이 나왔어요. 배추의 배는 양수음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배추의 자음은 양수음이다. 그러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 표를 좀 외워두시기 바래요, 선생님들. 2번을 보실까요? 유아의 발음 현상. 얘도 중요한데 기억 보세요. 반복. 도금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멍멍, 까까, 빵빵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 두 번째는 생략 현상이 나타난다. 생략 현상은 음절이나 단어의 일부음을 제외하고 발음하는데요. 여기 볼까요? 빨강을 알강이라고 발음했어요. 예를 들어서 빨강, 알강 그러면은 뭐가 생략됐어요? 그죠? 쌍비읍이 생략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선생님들 쌍비읍 빨에 쌍비읍이 생략돼서 알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두에 선생님들 어두의 이응은 얘 그냥 없는 거예요. 음소로 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아는 음소가 한 개예요. 음소 한 개. 하지만 가는 음소가 두 개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두의 아는 그냥 쓴 거예요. 하도 심심해서 그냥 쓴 거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 음소가 없습니다. 없고 대신에 강할 때 요거는 그러니까 끝에 그죠? 종성에 나오는 이응은 얘는 음소가 돼요, 선생님들. 얘는 음소로 봐요. 음소가 얘는 3개가 됐네요. 강할 때는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강, 알강 할 때는 그 이응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쌍비읍이 아예 그냥 날아가 버렸다, 생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는 빨강에서 알강이 된 거는 음소가 생략됐어요, 음절이 생략됐어요? 음소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옆에 했습니다를 어떤 사람이 했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음소가 생략됐어요, 음절이 생략됐어요, 음절이 생략됐다 이렇게 구별해 내시면 되는 거예요. 디귿 보세요. 첨가현상이라는 것은 생략의 반대죠. 새로운 음을 추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어머니가 예를 들어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 다음에 형을 형아라고 해서 음절을 더 길게끔 하는 거, 음소나 음절이 더 많아지는 거, 이거를 첨가현상이라고 하고요. 리을을 보세요. 대치현상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음을 다른 음으로 대신한다. 소리는 음을 빼고 그 자리에 다른 음을 집어넣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던 음을 빼고 다른 음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할 때는 대치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예를 보세요. 사랑이 사당이 됐어요. 사당합니다. 선생님들 사당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로 대치한 거죠? 리을을 디귿으로 대치하였다. 대치 안 하고 제가 생략했어요. 예를 들어 생략하면 여러분 사앙합니다 이렇게 발음하겠죠. 사앙합니다 이렇게 발음하겠죠. 근데 대치할 때 사당합니다. 개나리가 개다리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얘도 뭐하고 뭐가 대치됐어요? 뭐에 뭐가 대치됐어요? 니은에 디귿이 대치되었다. 니은이 빠지고 그 자리에 디귿이 대치되었다. 선생님이 쩐쟁님이 되는 것도 시옷이 그다음에 쌍지읒으로 대치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사과가 하과로 바뀌었어요. 이래도 사과의 시옷이 그다음에 히읗으로 대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되셔서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선생님들 생략하고요. 대치예요. 생략, 대치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얘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정의도 한번 써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음을 보실까요? 경음현상. 경음현상은 음을 발음할 때 경음이나 격음을 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경음이라는 거는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같은 발음이 나오는 거. 격음화되었다는 거. 키역.